이 집에 천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 도대체 뭘 해온 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 냄새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시잖아요. 방역업체 불러야겠어. 이런 냄새 어떻게 참아? 저희 어머니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날 저희 모녀를 향한 모욕을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더 치욕스럽고 처절하게 복수해 주기로요.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아라입니다. 올해 46살이죠. 동대문에서 수제 구두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라슈즈라는 작은 가게지만 제 손으로 만든 구두 한 켤레 한 켤레가 제 자존심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엄마가 손수 만든 잔치국수와 깍두기를 들고 오셨더군요. 엄마는 봄책방이라는 작은 헌책방 겸 찻집을 운영하시는데 늘 그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오시곤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외출해서 돌아오시자마자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이 집에 천한 냄새가 밴다. 도대체 뭘 해온 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 냄새를 두고 천하다니요. 엄마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시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정면으로 응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또 참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격해졌습니다. 방역업체 불러야겠어. 이런 냄새 어떻게 참아. 그리고는 정말로 스피커폰으로 소독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앞에서 당당하게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 엄마 헌책방에서 가져오신 작은 선물 봉지에서 풍경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책방 입구에 달아놓으신 작은 풍경을 하나 떼어와 저에게 주시려던 참이었거든요. 딸랑딸랑 평소엔 정겨웠던 그 소리가 그날따라 슬프게 들렸어요. 남편 재원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알아야 당분간 어머님 오시지 말라고 해. 서로 감정만 상하잖아. 중재하는 척하면서 결국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체계적인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요. 엄마를 모시고 헌책방으로 돌려보내드리는 길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기록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시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공방에서 매일매일 납품 대장을 수기로 적고 모든 주문서에 각인 날짜를 찍어두거든요. 패턴 하나, 치수 하나까지 모든 걸 정확히 기록해둡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카드로 식재료를 결제하신 시간, 저희 집에 도착한 시각, 그리고 시어머니가 소독업체에 전화를 건 정확한 시점까지요. 기록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구두를 만들면서 평생 지켜온 철칙이에요. 그날 밤 엄마를 봄책방까지 바래다 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감정으로만 맞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연화복지문화재단 이사장이거든요. 최연희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꽤 알려진 분이죠. 체면과 위신에 목숨을 거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 방식으로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헌책방 문을 열며 말씀하셨어요. 알아야, 엄마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하는구나. 아니에요,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라 저희가 풀어야 할 문제예요. 그때 다시 풍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책방 입구에 다시 달아놓으시는 소리였죠.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일깨워주는 소리 같았습니다. 엄마의 존엄, 제 자존심, 그리고 진실이요.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와 함께 봄책방으로 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엄마, 어제 식재료 사신 영수증 있으시죠? 응, 왜?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고요. 엄마가 어제 언제 식재료를 사셨는지, 몇 시에 봉지를 들고 저희 집에 오셨는지가 중요했거든요. 카드 결제 영수증을 보니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헌책방 CCTV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어제 몇 시에 가게 문 닫으셨는지요? 그걸 왜? 시간을 정확히 맞춰보려고요. 헌책방은 작지만 방범을 위해 CCTV를 설치해뒀습니다. 엄마가 어제 언제 가게를 정리하시고 저희 집으로 오셨는지 정확한 동선이 다 기록되어 있더군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나중에 큰 힘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가 소독업체에 건 전화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셨으니까 제 휴대폰으로도 녹음이 됐을 거예요. 확인해 보니 정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와 함께 배경에서 들리는 작은 풍경 소리까지 또렷하게요. 이거면 증거가 충분하겠다. 혼자 중얼거렸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가족 간에 이런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게 서글펐거든요. 오후에는 박현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후배인데 민사와 형사를 겸업하면서 문서 전술에 특히 능한 친구죠. 누나, 이 정도면 모욕죄와 업무방해로 갈 수 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현우는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 천한 냄새라고 한 발언이 결정적이에요. 그리고 소독업체를 부른 것도 명백한 모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부터 보내볼까요? 네, 그게 좋겠어요. 일단 공식적으로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거죠. 법적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재원이와의 관계가 더 악화될까 봐서요. 그날 저녁 재원이가 집에 돌아와서는 제게 말했습니다. 알아야, 어머님께서 먼저 미안하다고만 해주면 다 해결될 일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엄마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데요?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냥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는 거야.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져? 가족이니까 더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엄마를 모욕한 건데 양보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분간 분리 거주를 하기로요. 재원이는 시어머니 편에서 저를 설득하려고만 하고 정작 어머님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으니까요. 저는 엄마 집에서 지낼게요. 재원 씨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짐을 싸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제 존엄과 엄마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공방에 들러서 납품대장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매일매일 적어온 기록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 정확한 내용.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진실이 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엄마 집에서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요.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치밀한 계획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하지만 우선은 시어머니의 경계심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굴복한 모습으로요. 어머님, 제가 모자랐습니다. 죄송해요. 거실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치를 떨었지만 이것도 전략의 일부였어요.
시어머니의 경계심을 풀어야 했거든요. 어머님은 제 예상대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처음부터 이랬으면 됐을걸. 승리감에 도취된 어머님은 곧바로 다음 수를 두셨습니다. 알아야, 다음 주에 재단 갈라가 있어. 헌정 영상 제작을 내가 맡아볼 수 있겠니? 재단 갈라는 매년 8월에 열리는 연화복지문화재단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죠. 어머님으로서는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헌정 영상 제작을 맡는다는 건 갈라 행사의 핵심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며칠 뒤 어머님은 은근히 다른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알아야, 공방거래처 세금 계산서 좀 발행해 줄 수 있겠니? 재단에서 협력업체 목록을 정리하는데 필요해서 말이야.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서류상으로만 거래한 것처럼 꾸미자는 거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 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뭔 법적 문제야? 그냥 서류상 정리하는 건데. 그래도 저는 정직하게 사업하고 싶어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은 살짝 기분 나빠하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두고 다시 요구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 후 저는 한도규 선배를 만났습니다. 회계사이면서 전직 세무조사관인 분이죠. 대학 선배이기도 하고요. 알아야, 재단 쪽에서 이상한 요구를 했다면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도규 선배는 예리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공시 자료부터 뽑아보자. 연화복지문화재단의 최근 3년간 지출 내용 말이야. 도규 선배는 전문가답게 빠르게 자료를 모았습니다. 재단의 법인카드 사용 패턴, 협력사 목록, 컨설팅비 지출 현황까지요. 보다 보니 정말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봐, 이 컨설팅 업체들 주소 좀 봐. 전부 원룸이나 오피스텔이야.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 의문스럽네. 그리고 매달 비슷한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너무 규칙적이에요. 도규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령 협력사일 가능성이 높아. 돈 빼돌리는 수법 중 하나거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허위 세금 계산서 요구와 재단의 의심스러운 지출 패턴.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밤 공방에서 납품대장을 정리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사업해온 것처럼 이번 일도 정정당당하게 해결해야겠다고요. 거짓으로는 거짓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로부터 재단 갈라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니 헌정 영상 상영 시간이 명시되어 있더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계획의 핵심이 될 시점을요.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이선아 기자와 만났습니다. 지역 시사주간지에서 탐사 보도를 담당하는 후배인데 현장 감각이 뛰어난 친구죠. 언니, 이거 정말 큰 건일 수도 있어요. 선아는 도규 선배가 정리해준 재단 자료들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협력업체들 주소 다 확인해봤거든요. 절반 이상이 실체가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주소거나 있어도 전혀 다른 업종이에요. 그럼 정말 유령 협력사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컨설팅비 지출 패턴 좀 보세요. 월 단위로 거의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어요. 이건 실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계획적인 빼돌리기에 가까워요. 선아는 제보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복지부, 심평원까지 동시에 제보를 넣되 타이밍은
갈라 행사 직후로 맞추자고 했어요. 갈라에서 공개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나면 당국에서도 움직이기 쉬워져요.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조사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동안 저는 제 나름대로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엄마 헌책방에서 받아온 CCTV 백업과 카드 영수증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시간과 시어머니의 행동 패턴을 시간순으로 맞춰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풍경 소리가 들어간 통화 녹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소독업체에 전화를 걸 때 배경에서 들리는 작은 풍경 소리가 시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거든요. 나중에 어머님이 알리바이를 대려고 해도 이 소리 때문에 거짓말이 들통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재단 갈라 초대장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 순서상 헌정 영상 상영 시간이 행사 중반부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딱 손님들의 관심이 집중될 타이밍이죠. 그때 고등학교 동창 방태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재 호텔 AV 이벤트 테크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친구예요. 태준아, 혹시 호텔 볼룸 AV 시설 제어 가능해? 당연하지. 무슨 일인데? 사정을 간략히 설명하자 태준이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음향이고 영상이고 다 내가 조작할 수 있어. 헌정 영상 슬롯에 다른 영상 틀어주는 정도야 일도 아니지.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기술적 오류로 처리하면 돼. 이런 일 종종 있거든. 걱정 마. 이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도규 선배의 재정 분석, 선아의 언론 대응, 현우의 법적 조치, 태준이의 기술적 지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완벽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팀이 꾸려진 거죠. 며칠 뒤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 서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이 늘 자랑하시는 한정판 만년필 세트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유독 눈에 띄더군요. 이 만년필 세트 정말 예쁘네요. 응, 이탈리아에서 직접 주문한 거야. 세상에 딱 100개밖에 없는 한정판이지. 어머님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년필 케이스 밑바닥 부분이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무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날 밤 엄마 집에 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시어머니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중요한 것들을 어디에 보관할까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으면서도 숨길 수 있는 곳 말이에요. 갑자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만년필 케이스 아래에 뭔가 있을 거라고요. 며칠 후 재원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아야, 내가 남겨둔 서류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내일 회사에서 필요한데 야근 때문에 집에 못 가겠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디에 있는 서류예요? 서재 책상 서랍에 있어. 미안하다, 알아야. 다음 날 저녁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주무셨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재원이 서류를 찾는 척하면서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만년필 케이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예상이 맞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책상 표면에 케이스와 똑같은 무늬의 슬라이드 금고가 있었어요. 정말 교묘하게 숨겨놓았더군요. 문제는 비밀번호였습니다. 어머님 생일을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결혼기념일도 아니었고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시는 날이 뭘까요? 재단을 설립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일 6자리와 재단 설립일을 조합해서 눌러보니 딸깍하고 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비밀을 훔쳐보는 게 맞는 건지 순간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받은 모욕과 시어머니의 계속된 가스라이팅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금고 안에는 USB 하나와 수첩 몇 권이 들어 있었어요. USB를 제 노트북에 꽂아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재단의 모든 거래 흐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유령 협력사들과의 가짜 계약서, 차명 부동산 매입 목록, 심지어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전용한 내역까지요. 어머님이 직접 관리하던 비밀 장부였던 거죠. 수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월 얼마씩 어떤 명목으로 빼돌렸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필체로요. 휴대폰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놓칠 수 없는 증거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재단의 비리를 완전히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깨신 건가 싶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화장실 쪽으로 향하더니 곧 다시 침실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서재 쪽으로는 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서둘러 USB와 수첩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고 금고를 닫았어요. 만년필 케이스도 정확히 원래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안 신어졌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엄마 집으로 돌아와서 사진들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재단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는지 생생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특히 차명 부동산 목록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재단 명의로 기부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건 명백한 배임이자 횡령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엄마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믿었어요. 새벽에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도규 선배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네. 유령 협력사 자금 흐름이 다 나와 있어. 도규 선배는 전문가다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USB에서 찍어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말이죠. 매달 수천만 원씩 빠져나간 게 확실해. 그리고 이 차명 부동산 목록 봐. 기부금으로 산 건물을 개인 명의로 등기해놨네. 이 정도면 횡령이 확실한 거죠? 당연하지. 재단법인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전용한 건 명백한 배임이야. 게다가 허위 협력사까지 만들어서 돈을 빼돌렸으니 조직적인 사기까지 해당해. 도규 선배의 설명을 들으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 변호사도 놀라워했어요. 누나,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애초에 법정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뜻이에요? 내용 증명부터 보내봅시다. 모욕죄와 업무방해에 대한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예고도 넣는 거예요. 현우는 치밀한 법적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님이 응하지 않으면 재단 비리 자료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은근히 암시하는 거죠. 내용 증명서가 작성되는 걸 보니 정말 공식적인 절차구나 싶었어요.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다툼으로 발전한 거였죠. 선아 기자는 제보 타이밍을 조율했습니다. 언니, 국세청이랑 복지부, 심평원까지 동시에 제보 넣을 거예요. 갈라 행사 직후가 베스트 타이밍이에요. 왜 하필 그때요? 공개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당국에서도 신속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조사를 미룰 수는 없으니까요. 태준이도 호텔 AV 시설 점검을 마쳤습니다. 알아야 헌정 영상 슬롯은 완벽하게 준비됐어. 신호만 주면 바로 다른 영상으로 바뀔 거야. 혹시 들킬까봐 걱정되는데. 걱정 마. 기술적 오류로 처리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해. 이런 실수 종종 있거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도규 선배의 재정 분석, 현우의 법적 조치, 선아의 언론 대응, 태준이의 기술 지원. 각자의 전문성이 하나로 합쳐진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재원이가 찾아왔습니다. 알아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 어머님도 반성하고 계셔. 정말 반성하고 계신다면 왜 직접 사과하러 안 오세요? 그게 어머님 체면도 있고 또 체면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을 거였어요. 재원 씨, 저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엄마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요. 그때 재원이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알아야, 혹시 어머님 서재에 들어간 적 있어?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들킨 걸까요?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어머님이 서재 정리를 다시 하시더라고. 뭔가 찾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다행히 의심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뭔가 눈치챈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서재에 들어갈 일이 없었어요. 재원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갈라 행사까지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실수하면 안 됐거든요. 그날 밤 공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증거 영상 편집도 완료했고 모든 자료도 준비됐어요. 시어머니의 통화 녹음, 재단 비리 증거, 엄마 헌책방 CCTV까지 진실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판 날 거였어요. 드디어 재단 갈라 당일이 되었습니다. 호텔 볼룸에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여들었어요. 정치인, 기업인, 사회단체 관계자들까지.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인맥들이었죠. 저는 행사 스태프 배지를 달고 백스테이지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가 미리 준비해 준 거였어요. 알아야, 준비 다 됐지? 네, 언제든지 신호 주세요. 무대 위에서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화복지문화재단이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저 무대 위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짓을 쌓아온 사람인지를요.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헌정 영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고요. 다음은 연화복지문화재단의 헌정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끝나자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태준이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예상한 헌정 영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만든 진실의 영상이었습니다. 먼저 유령 거래표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실명은 가렸지만 날짜와 금액은 선명하게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는 재단 장부 스캔본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대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셨어요. 이어서 나온 건 시어머니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엄마를 모욕하고 소독업체를 부르는 장면이었죠. 배경에서 들리는 작은 풍경 소리와 함께 시간 코드도 표시됐어요. 천한 냄새가 밴다. 도대체 뭘 해온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볼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건 차명 부동산 목록과
기부금 전용 증거들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했지만 비리의 규모와 수법은 명확히 드러났어요.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우리 재단을 모함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했거든요. 바로 그때 볼룸 뒤쪽 문이 열리면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국세청과 복지부 합동조사팀이었어요. 선아 기자가 완벽한 타이밍으로 세팅한 거였죠. 연화복지문화재단 최연희 이사장님,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조사관의 말에 장내는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후원자들과 사돈뻘 되는 인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제가 백스테이지에 있다는 걸 알아채셨습니다. 내가 했구나. 내가 다 꾸민 거지. 네, 제가 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께서 제 엄마에게 하신 일들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저지른 비리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런 배신자가 배신이 아니라 정의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배신인가요? 조사관들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사장님, 일단 동행해 주시죠. 조사할 게 많아서요. 시어머니의 알리바이도 완전히 붕괴됐어요. 엄마 헌책방 CCTV와 카드 영수증, 그리고 풍경 소리가 들어간 통화 녹음이 모든 걸 입증했거든요. 갈라 행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화려했던 무대는 순식간에 수사 현장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어요. 밖으로 나오는데 재원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아야. 재원 씨,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하세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재원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며칠 후 뉴스에서 연화복지문화재단 비리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재단 임원들은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입건됐어요. 계열사들도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됐고요. 재원이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알아야, 정말 미안해. 어머님 편만 들고 너를 가스라이팅 했구나. 알아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완전히 독립해서 살 거예요. 시댁 개입은 절대 받지 않을 거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나도 어머님과 거리를 둘게.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천천히 관계를 재건하기로 했어요. 물론 조건이 있었죠. 완전한 독립과 시댁의 개입 금지였습니다. 엄마 헌책방에도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의 모욕으로 상처받았던 엄마의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알아야, 엄마가 너 때문에 고생시켰구나. 아니에요, 엄마. 이건 제가 풀어야 할 문제였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헌책방 입구의 풍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딸랑딸랑,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상처가 아닌 치유의 소리로 들렸거든요. 제 공방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어요. 정직납품연대라는 소상공인 모임을 결성해서 서로 도우며 사업하기로 했거든요. 허위 세금 계산서나 부정한 거래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매출도 점점 회복되고 있어요. 정직하게 만든 구두는 결국 인정받게 되더라고요.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구두 한 켤레 한 켤레가 여전히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도규 선배, 선아, 현우, 태준이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각자의 전문성으로 저를 도와준 소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누나, 정의가 승리한 거네요. 현우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의라기보다는 진실이 승리한 것 같아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납품대장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꼼꼼히 기록해온 모든 것들이 이번 일에서
큰 힘이 되었다고요. 매일의 작은 기록들이 쌓여서 진실을 지켜낸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1심에서 실형을 받으셨어요. 재단 비리 규모가 워낙 컸거든요. 재원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서야 어머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다며 받아들였어요. 저와 재원이는 별거를 끝내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예요. 서로를 독립된 개체로 존중하는 관계로 말이죠. 어느 저녁 엄마와 함께 봄책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알아야, 그때 풍경 소리가 녹음된 게 결정적이었다며. 맞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정확히 증명해주는 소리였죠. 딸랑딸랑 또 풍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진실이 승리한 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기록은 차갑지만 그 기록이 우리를 따뜻하게 지켰구나. 엄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정확한 기록과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면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과 재단 비리를 폭로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공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직하게 만든 구두를 원하는 고객이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정을 정확히 기록해 두고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가스라이팅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과 정직을 바탕으로 한 삶이었어요. 감정은 흔들려도 기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